최근 들어 몇 번의 영상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식민지인들의 입장에서 제국주의가 어떻게 보였을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럽인들이 식민지화했던 나라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나라 세네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제공해줍니다. 이는 프랑스가 1659년 세네갈에 정착지를 만듦으로써 세네갈이 최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에 독립운동가와 프랑스를 위한 부역자의 경계, 그 어딘가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 평가하기가 몹시 애매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블레주 디아뉴로서 현재 세네갈 수도의 국제공항 이름을 이 인물에서 따왔을 정도로 세네갈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디아뉴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세네갈 수도의 국제공항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되었을까요? 디아뉴는 1872년 식민지 세네갈에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었던 디아뉴가 세계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에는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리적, 인적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식민지의 자신의 정책을 강요할 수 없었던 프랑스는 1872년부터 세네갈의 주요 도시들의 상당 부분의 자치권을 허용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세네갈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 정당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립적인 언론도 발전해 나갔습니다. 즉, 프랑스는 일종의 동화 정책을 통해 세네갈인들이 프랑스의 가치를 받아들이게끔 시도했던 것인데, 이런 프랑스의 동화 정책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890년 식민지에서 가톨릭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디아뉴는 이런 동화 정책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디아뉴가 늙은 후 남긴 한 기록에는 이런 동화 정책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남겼었는지, 그가 자신을 얼마만큼이나 식민지인이 아니라 프랑스인 그 자체로 여겼는지 잘 나타납니다. 약 50년 전 내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몇 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를 방문했었다. 그들은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랐는데 10살쯤 됐던 우리는 군인들이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디아뉴는 프랑스라는 식민지 모국에 대한 반감 없이 같은 프랑스어를 쓴다는 것에 기반해서 마치 프랑스 본국에서 학생이 어른을 도와주는 것과 별다를 것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기까지 한 그를 프랑스 정부는 알차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었고, 세네갈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제국 전체에 파견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디아뉴의 상사들이 내린 평가를 보면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디아뉴가 매우 영리하고 똑똑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식민지 현지의 환경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두루두루 경험한 그는 식민지의 환경이 자유, 평등, 형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프랑스 혁명에 바탕한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다 폭넓은 식민지의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즉, 디아뉴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 가치를 믿었고, 이를 20대 초반의 신입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여러 식민지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다시는 이곳에 파견시키지 말 것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는 1898년 2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징계도 디아뉴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디아뉴는 1908년에는 휴가차 프랑스에 들렀는데, 이때의 경험도 그의 신념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곳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인, 관료들과 교류하면서 프랑스 내에서의 인맥을 확대했고, 그들로부터 식민지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별 식민지에서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제국주의적 흐름이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그때그때 파견된 식민지에서 개별적으로 불합리함을 느끼고 그에 대해 비판했다면, 이제는 여러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프랑스인들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프랑스적 가치에 기반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단 프랑스를 내세우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식민지의 환경이 충분히 프랑스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며 현지의 사정을 비판했으니, 그가 현지의 관료들에게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아뉴의 한 상사는 디아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디아뉴의 상사로 일하기는 쉽지 않다.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그는 골칫거리를 가져다 준다. 물론 몇몇 직원들은 그가 아주 지적인 동료라고 평가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가 아주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야심찬 인물이고 정치질을 즐겨한다. 아마 그에 대한 나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그가 지나친 동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대한 지나친 동화.
이 말이야말로 디아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디아뉴가 1914년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 세네갈에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에 지나치게 동화되었던, 그러니까 프랑스인보다도 더 프랑스인 같았던 디아뉴는 순식간에 정치적 유력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네갈 직원들의 임금 인상, 세네갈의 학교 시설 정비,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디아뉴는 세네갈을 지역구로 두고 출마하고 선거에서 승리해 처음으로 프랑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디아뉴는 경쟁 후보와의 싸움에서 2424대 2249로 가까스로 승리했는데 세네갈 식민지 당국은 그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디아뉴의 승리는 현지 세네갈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아뉴의 승리로 현지인들의 꿈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이 흑인을 너무나 자주 무시한다면 바로 그 백인과 싸우기를 주저지 않는 흑인이 디아뉴이고, 디아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대부분의 백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인들에게 디아뉴는 지금의 디아뉴, 미래는 내가 라는 소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선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세계 정세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세네갈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프랑스의 국회의원으로서 디아뉴는 세계대전이 세네갈에게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8월 2일, 즉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는 세네갈인들에게 프랑스인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디아뉴는 세네갈인들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자치권과 참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나치게 동화되었다는 이전의 평가에 부합해서 그는 프랑스에 대한 세네갈의 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디아뉴는 이미 이때부터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독립 대신 프랑스 내에서의 차츰적인 자치권 확대를 요구한 셈입니다. 디아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즉 이미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드러나고 많은 사상자가 생겨난 이후에도 이런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네갈인들이 죽지 않기 위해 참전을 회피하자 프랑스 정부는 디아뉴를 서아프리카 지역의 모병 담당자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디아뉴는 프랑스 내에서는 1개 국회의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한 인사가 되었고, 듀보이스와 같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들도 큰 관심을 보일 만큼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흑인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권리를 인정받는 디아뉴의 요구가 얼마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네갈 내에서는 참전을 종용한 디아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네갈인이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에 관해 물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디아뉴는 전쟁이 끝난 1918년 이후에도 자신의 정당을 창당하고 계속해서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한 세네갈의 권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동화되지 말고 동화하자라는 그의 주장에는 완전한 프랑스인이 됨으로써 세네갈의 권리를 찾자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대에 접어든 그와는 달리 더 젊었던 세대 내에서는 1920년대 이후 이런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들은 오히려 반식민지 운동을 펼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디아뉴는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서, 즉 프랑스 정부에 이들의 위협을 알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네갈인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영향력이 줄어들고 세네갈에서도 점점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그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식민지 역사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권을 획득하자고 주장했던 이들에게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에서 식민지에서의 폭력적인 강제노동을 옹호한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궤변에 점점 많은 세네갈인들이 디아뉴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디아뉴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인물 중에는 세네갈의 독립운동가이자 이후 세네갈이 독립한 이후 초대 대통령이 되는 레오폴 세다르 쌍고르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디아뉴는 쌍고르의 멘토에 가까웠습니다. 디아뉴는 1906년 태어난 쌍고르가 파리에서 유학하는 동안 상당한 양의 금전적 지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1933년에는 졸업을 위해 프랑스 시민권을 얻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쌍고르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것 또한 디아뉴였습니다. 그러나 디아뉴가 1934년 사망하고 이후 점점 많은 젊은 세대가 그의 유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자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 속했던 쌍고르도 그와의 이전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정당했습니다. 디아뉴가 무엇보다도 프랑시테, 즉 프랑스스러움을 통해 세네갈의 권리 확대를 주장했다면 쌍고르와 그의 세대는 네그리튜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입장을 달리하긴 했지만 디아뉴를 단순히 식민 모국 프랑스에 대한 부역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기 어려웠고
프랑스의 동화 정책 속에서 성장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보다 적합한 역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2년, 즉 그가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평가에는 그가 한 세대에게는 영감을, 그 다음 세대에게는 절망을 가져다준 인물이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세네갈을 비롯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은 평가였습니다. 결국 디아뉴의 인생은 19세기 중후반부터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식민지에 대한 일방적 억압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식민지 정책이 마치 일방통행처럼 식민지인들에게 적용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인들이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성을 위해 투쟁했다는 것 역시 보여줍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시기를 다룰 때 많은 경우 제국의 입장에서 마치 식민지에 살던 이들은 주체성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되거나 아예 역사의 진행에서 배제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보다 풍부하게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